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는 뉴욕 3대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제히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 지표를 앞두고 보통 이제 관망세 장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망세로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16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한 16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18일, 19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관망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부터 또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또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3대 지수가 다 하락했던 이런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증시 말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8만 6천 달러 선까지 붕괴됐고 일각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떨어진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가 보통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엔화가 쌀 때 빌려서 이제 미국 시장에 뭐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일본은행이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그럼 0.75%가 되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금리를 높인다. 그러면은 일단 싸서 빌린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청산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항상 그래요. 나스닥에서 이제 투자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빼서 이제는 빚진 거 갚아 나가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거 팔아서 이제는 엔화 더 오르기 전에 일단은 갚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이제 또 하락세를 이제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 계절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은 항상 일단 관망이 많아져요 항상. 그래서 연초에 이제 투자하시려고 또 미뤄주는 분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2026년 새해 한 해를 짜기 때문에 일단 1월부터 이제는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고점 찍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10월 9일 날짜로 우리 돈으로 원화로 1억 한 7,900만 원 정도 이때가 이제는 좀 고점을 좀 찍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원칙,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양, 그다음에 그 보상에 대해서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보통 반감기가 2024년 4월에 있었어요. 그럼 룰이 뭐냐 그러면 반감기 있고 난 후 정확하게 1년 6개월 후에는 고점 찍고 내려간다. 요게 사실 룰이었거든요. 딱 10월 달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연도 10월 달에 고점 찍고 어김없이 이제 하락세를 낳아줬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요. 이번 연도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고점 찍었다, 들어가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흐르듯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은행이나 계절적인 요인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뭐 장기 전망 낙관론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론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미국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이거 4만 달러로 반토막 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SC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는 하죠. 아니다, 이거 지금은 잠깐 겨울이 잠깐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거지 겨울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찬반이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서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때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이번 몇 달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관세 100% 때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는 레버리지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거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진 거래가 보통 비트코인은요. 주식 시장 그렇진 않은데 10배, 막 20배, 50배 이래요. 심지어 미국 시장은 100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거래는 레버리지 거래라고 얘기하고 빚을 얻어서 하는 거야. 내가 1억 원의 순자금이 있으면 10배 레버리지 쓴다. 그럼 10억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엄청 많아요. 미국에 있는 이런 그 마진 거래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마진 거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에 폭탄 선언하고 관세 이슈 100% 때린다 얘기하고 그때 장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무너졌고 그 당일날 그다음 비트코인이 무너졌는데 10% 넘게 받았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유지금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금이 이거는 24시간이에요. 비트코인은. 뭐 2, 3일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청산 들어왔거든요. 이 청산 규모가 28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청산 금액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면서 빚지신 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 당시에 물렸던 분들, 레버리지 써서 완전 청산당한 금액이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이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복합적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쓸려 내려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코인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좀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 봐서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산 가치가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미 경제지 포브스가 밝힌 건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99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아니라 이제 조만장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예, 실제 이제 순자산이 한 6천억 달러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런 이유를 원인은 그렇습니다. 테슬라 생각하면 항상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스페이스 X 하면 이제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면 이제는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 X가 더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X가 뭐 지금도 이제는 뭐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는 IPO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가치가 스페이스 X라는 이 항공 우주 기업이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이 일론 머스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42%나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페이스 X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는 순 자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995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러한 순 자산은 계속적으로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일반 국민들과의 뭐 괴리감이 크죠. 예. 미국 국민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장이 되면 상당할 텐데 네. 실제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스페이스 X 자체에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뭐 스페이스 X 많이 이제는 TV 보면은 성공했다. 정말 화성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민간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예, 지금 자료 화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스페이스 X가 만약에 내년에 상장을 무리 없이 이제는 한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약 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05조 원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천억인데 이게 이제는 조단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인데 그런데 이게 좀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42% 있습니다. 예, 감이 안 오실 텐데 어떤 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시총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612조 원입니다. 와, 4배네요. 예, 거의 한 3-4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단일 기업이 이제 상장하면 삼성전자의 3-4배 기업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다 뭐 다 아시잖아요. 스페이스 X 좋은 기업이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이게 첫 번째로 저는 좀 생각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면
지금은 3-4배 더 높은 기업이 스페이스X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한국에 사실상 이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뿐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미국에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멀티플이 굉장히 높아질 회사들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쁜 기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야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 이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딱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인데 앞으로는 스페이스X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테슬라는요 지금 이제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은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테슬라의 주요 임원이기도 하고 또한 테슬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스페이스X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약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론의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장하기 전에는 기대치가 높아서 테슬라 주가도 좋은 흐름 이어가겠지만 만약에 스페이스X가 실제 IPO 끝내고 상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에는 테슬라의 주가는 이런 상장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과 매도할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한국과 미국이 좀 협력하는 모양새인 게 지금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우리나라 고려아연이 미국에 11조 규모의 재련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 또한 미국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 상무장관은 미국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예. 썼습니다. 그런 이유가 미국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 11조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자료 화면을 좀 보이실 텐데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예. 비철금속의 가장 강력한 기업, 뭐 고려아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고려아연과 이제 미국이 전략적인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건설, 재련소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비철금속이라든지 전략광물 통합 생산 들어가는 거고 그 투자 규모가 뭐 보시면 74억 3,200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된다. 이렇게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중국의 이 비철 광물과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이런 뭐 원자재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는 중국 쪽으로 쓸려 있는 이런 비철 금속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고려아연과 이제는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련소를 투자하는데 테네시주에 짓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부지 인수를 이제는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서 2029년도 이때 이제는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고려아연 주가 오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유상증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증을 한다. 왜냐하면 조인트 벤처 만들면 3자 배정으로 유증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 2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물량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가 넘는 물량이 지금 이제 유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고려아연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희석당합니다. 주주훼손 당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물 흐르듯이 오늘 내려가는 이유가 이런 유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고려아연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이런 그 생태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철금속에 대한 이런 생태계가 미국 쪽으로 확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라고 판단해 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점점 더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고요. 트럼프가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공장 세우라 이거죠. 뭐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한번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 그러면 예. 환율 왜 안 떨어질까? 환율, 예. 네, 환율 왜 안 떨어질까 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는 뻔히 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 지금처럼 고려아연이 미국에 공장 세운다. 그럼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뭐 고려아연은 아니겠지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벌었던 달러 한국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내고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지에 벌어들이는 달러는요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왜?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한국에 안 갖고 오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죠. 일단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보다는 일단 계속 들고 있는 게 또 기업 입장에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달러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나라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쉽다. 이 공장 우리나라에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일단 뭐 지금 고려 아연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영권 방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힘을 좀 빌리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제는 미국 쪽에 공장을 세우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 이제 이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또 이해도 되는데 반면 LS 전선 같은 경우도 공장 성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나갔을 때 좋은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비용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장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세워서 이제는 수출한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라든지 K 그리드 산업, 그러니까 전력망 산업인데 요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 그러면 해운 띄워야 되잖아. 배로 실어야 되고 관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미국의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 안 내도 되죠. 일단 관세 안 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수수료도 줄어들 거고 또한 미국의 또 적극적인 투자 지원도 있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 이런 K 그리드 산업 전력망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하려는 게 AI 산업이잖아요. 예. 그 AI 산업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전기망이 좀 약간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이제 끌어와야 되고 거기에 전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력망이 필요하고 송전선이 필요한데 또한 발전소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는 딱 맞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그 K 그리드 산업을 하고 있는 세계 회사들이 지금 계속 미국 쪽으로 직접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좋아요.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다시 한번 좀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죠. 이제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서 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다. 통계 작성 1에 가장 많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80%를 차지하는 게 3040 세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집을 이제 사기 좀 어려운 현실이고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서 사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쉬운 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나의 값어치를 현재의 값어치로 땡겨서 지금 받았다. 예. 결국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집이 필요한 거고 근데 미래에 내가 받을 퇴직연금, 이 연금을 미리 받아서 내 집 마련에 나섰다라는 이제는 결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30대와 40대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DSR, 스트레스 DSR 규모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부족한 거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은행에선 돈이 안 나오고 DSR 규제로 인해서 한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퇴직연금 땡겨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원래 까다로워요. 중도 인출 잘 안 됩니다. 근데 중도 인출 되는 이유가 목록화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야. 내 집 마련하면 퇴직연금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깬 거예요. 깼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려고 깬 게 34,000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내 집 마련하려고 중도 인출하는 규모가 38,000명 되면서 11.9%가 이제 늘어났고요. 그 규모가 1조 8천억 원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와 40대이신 분들이 일단은 수도권에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깨는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2025년도도 마찬가지 현상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집값 상승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의 또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여쭤보면 결국에 그게
지금 안 사면 나중엔 아예 못 살 것 같아서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라는 많죠.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수치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나라 손해입니다. 결국에는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퇴직연금이 없다. 그러면 내 노후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사회적 지출, 사회 비용이 나중 가서는 눈에 지금 안 잡히지만 미래에 가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금을 이제 중도 해지하는 거는 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만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떻게 만류합니까? 내가 들었던 퇴직연금, 뭐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IRP 아니면 DC형에서 깼었을 거예요. DB형도 깬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일단 중도 인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 하겠다라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 하면은 난 내 집 마련 못 한다라는 그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네. 30대와 40대가 이제 중도 인출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이런 뭐 연금에 대한 부분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숙제가 역시나 서울 수도권에 대한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 특히 지금 또 들썩이고 있는 전세에 대한 가격, 이거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 이거 지금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까지 온 상태입니다. 아무튼 전세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 이런 점들이 이제는 2026년도에 정부가 갖고 있는 숙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